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응급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평소 건강한 사람들의 헌혈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사태 동안 헌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다 보니 전국의 혈액 보유량이 하루 이틀치에 불과하다, 이런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헌혈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요즘은 적정 수준인 5일분보다 많은 9일에서 열흘분의 혈액이 비축돼 있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적혈구에 비해 혈소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꾸준한 헌혈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헌혈은 가족과 이웃을 비롯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나눔이죠. 건강한 분들이 내 건강도 체크하면서 더 많이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ABO 혈액형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헌혈차 보이면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 같은 날을 계기로 헌혈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면 더없이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도심 속 지뢰로 불리는 싱크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요, 요즘 2기 신도시에서 심상치 않게 들린다는 렌트 프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도로가 갑자기 움푹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차해둔 차가 빠지기도 하고 달리던 오토바이, 또 지나가던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시민들의 발밑을 위험하는 도심 속 지뢰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재난은 예방 시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답 참여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곡물 공급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농산물 시장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최근 3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평균 봤더니 19.5%에 불과했습니다. 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80%가 다 수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급률 관련 국제 통계가 작성된 200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급률은 30.9%인데요. 20년이 지나면서 11.6%포인트 추락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OECD 38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속하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낮은 게 맞네요. 네. 그래서 이 곡물 수출국인 호주는 자급률이 327.9%. 그러니까 먹고도 납니다. 엄청 납니다. 네, 심플하게. 그리고 미국이 120%가 넘고요. 캐나다가 192%. 뭐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가 일본인데요.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일본은 27.7%. 우리보다 그래도 한 10% 가까이 높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 경작지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우리나라의 국토 대비 경지 면적은 15.6%인데 2012년에 17.3%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도 수입 현황 보면 곡물 수입 증가세가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밀 수입액은 13억 4,911만 달러로 전년보다 39% 이제 늘었습니다. 관련 업계는 기후 등 비상사태 대비해서 세제, 금융지원 강화해서 민간이 비축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야 되고 기후변화 등 수급 문제 대응해서 곡물 생산 저변을 넓히면서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20%고 일본이 낮은 편인데도 27%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본은 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겠죠? 네. 일본도 이제 쌀을 주로 소비하는 국가이긴 한데요. 일본의 식량 안전 공급 농림수산업 기반 강화 본부가 있는데 평소에 일본 국내외 식료품 수입과 물류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밀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 확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요미리 신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식량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을 설명했고요. 내년에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해서 식량,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국제사회에서는요, 식량 안보, 식량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 곡물 수입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안정된 가격의 식량 수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식량 안보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식량 안보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은 세계 식량 수급과 일본의 식량 수입 상황, 일본 자체 식량 공급 능력, 공급망인데요. 요미리 신문은 일본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인 쌀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 콩에 대한 생산 전환을 촉구하고 수입처도 다변화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 또 캐나다 정부가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작물을 재배하는 걸 합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생산된 작물 품종의 재배, 판매를 합법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지난 5월 초에 이미 신품종 종자 시장 출시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된 작물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먹는 육종 작물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건데 유전자 편집 작물은 이미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의 안전성 평가 없이도 캐나다 시장에서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유전자 편집 작물이 다른 종의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유전자 편집 작물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식물 육종 혁신 투명성에 관한 민간 협의체를 창설하고 또 개별 종자 품종에 대해서 정보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종자 품종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데이터베이스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감독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법 개정에 대해서 농민들의 입장이 엇갈렸다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업체, 연구자들 그리고 또 해당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은 찬성 입장인 겁니다. 밀 생산단체인 엘버타 휘트의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캐나다 식량 안보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도 있습니다. 캐나다 농민연합 등 농민단체에서는요. 정부의 유기농 인증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된 작물 품종이 아니라 전통적인 육종 작물에만 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보다 엄격한 유기농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퍼지거나 씨앗이 의도치 않게 유출되면은 다른 작물에게 이제 오염이 되는 거 섞여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90억 달러 규모의 유기농 농업 부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나다 유기농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식물 육종 혁신 투명성을 관한 민간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업체나 연구자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했다고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식물 육종 혁신을 통해서 식물 신품종 개발 촉진을 한편 또 정부와 산학협의체 토론을 거쳐서 유기농 인증은 잘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업계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야, 식량 자급률 190%인 네. 캐나다가 이러고 있네요. 예, 우리가 좀 이런 거 뭔가.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나?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멕시코만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만 수온 상승 때문에 텍사스주 한 해변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밀려 올라왔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지난 9일인데요. 멕시코만 바다에 접한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인근에 있는 퀸타니 해변에 죽은 물고기들이 하얗게 떠올라서 이제 바다로 밀려왔습니다. 당국에서는 직원을 급파해서 청소 작업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조사관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원인은 수중 용존 산소 부족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 대부분이 멕시코만 청어라고 하는데요. 여름에 수온이 상승하면은 어류가 이렇게 집단 폐사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M&A 대학의 한 관계자는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심이 얕은 연구 내에서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걱정이 됩니다. 네. 또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 딴 게 아니라 네. 쇠고기 산업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 쇠고기 산업을 하면서 나무 8억 그루가 베어진 것으로 8억 그루요. 네,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가 탐사 보도국 그리고 헤포르테 브라질, 포비든 스토리 등 이런 다른 매체들과 함께 합동 취재해서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산림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소 목축 산업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로 이 쇠고기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마존 산림 면적이 17,000제곱킬로미터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전체 면적 아이고. 그리고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 면적의 28배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브라질 전역이 이전 정부였던 보소나루 전임 대통령 기간 동안에 특히 많이 파괴가 됐고요. 가장 큰 원인 소 목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 룰라 대통령은 산림 파괴 막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네, 정말 듣다 뭐가 옳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혜수 씨.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인데요. 여름철 장마 기간을 앞두고 집안치마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오늘은 도심 싱크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되면 그래도 한 번씩 이 얘기를 듣고 보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낙산해수욕장 양양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편의점이 무너졌다는 기사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네. 작년 8월에 낙산 해수욕장에서요. 이제 이 싱크홀이 발생이 되면서 편의점 자체가 이게 이제 두둥강이 났던 그런 네. 사고가 있었었죠. 원인은 편의점 바로 옆에 있던 공사장에서 이제 구착 공사 이걸 하면서 이제 발생한 걸로 밝혀졌었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 사고가 발생했던 곳 2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 싱크홀 전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네네. 예. 그러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에 좀 떨고 있다는 그런 현재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 싱크홀 외에도요. 올해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3월 7일 날에는 용산 도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게 싱크홀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지름이 한 2m 정도 그리고 깊이가 한 1m 정도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이 되면서 그곳을 지나던 이 학원 차량이 빠졌던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예. 그리고 또 며칠 뒤인 3월 21일에는요. 이제 종로구 그 동묘역 앞에 네. 인근 2차선 도로에서도 역시 가로 50cm, 세로 50cm, 깊이가 한 1.5m 규모인 이런 싱크홀이 발생이 됐었었죠.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싱크홀에 대해서 특히 이번 장마 같은 경우도 더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부터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진짜 확실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뭐 싱크홀
뭐 집안 침하, 땅 꺼짐 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같은 건가요? 약간씩 좀 차이는 있어요. 다 세 개의 용어가 땅 꺼짐 현상은 현상인데 네. 뭐 싱크홀이라든지 집안 침하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싱크홀 그러면 도심 속에 있는 지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싱크홀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가라앉아서 생기는 구멍 이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특히 도심지에 있는 싱크홀은 일반적인 싱크홀로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니에요, 이게요. 통상적으로 도심지 싱크홀은 집안 침하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땅 속에는 이제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지하수라든지 또는 이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파열이 되면은 이제 물이 흐르겠죠. 누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하수라든지 이런 상하수도관에 있던 이제 그 누수된 물 여기에 의해서 땅 속에 이제 이 공동 그러니까 동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굴이 생기면서 땅이 꺼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도심지 싱크홀은 싱크홀의 표현보다는 집안 침하 현상 이렇게 이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거죠. 네. 반면에 일반적인 싱크홀은 이제 지질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하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죠. 물론 지하수도 영향은 있겠지만 지질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나 충청도에 가게 되면 석회암 지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이런 석회암이라든지 또는 강 주변에 가게 되면 모래나 자갈이 퇴적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퇴적층 주변에서 역시 동일하게 이제 물에 의해서 이게 녹든지 또는 토사가 빠져나가든지 하면서 이제 그 집안이 함몰되는 이런 싱크홀이 생기는 거죠. 다 결국은 땅이 꺼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땅 꺼짐. 네네. 근데 비가 오고 나면은 많이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보실 텐데 아스팔트 도로에 움푹패 있는 포트홀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싱크홀이랑 다른 건가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죠. 싱크홀은 땅이 꺼지는 현상이고요. 네. 포트홀이라는 것은 그 아스팔트 표면에 있던 아스팔트 자체가 이게 이제 뭐 파괴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인데요. 포토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로 이제 뭐 둥글고 속이 깊은 뭐 항아리 또는 뭐 냄비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토홀은 아스팔트에 있던 그 표면 일부가 이게 이제 부서진다든지 또는 뭐 깨진다든지 하면서 생긴 그런 국부적인 구멍을 일반적으로 포토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포트홀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아스팔트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아스팔트를 이렇게 다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막 누르잖아요. 그렇죠. 큰 롤러를 이용을 해서 눌러주게 되는데 이때 눌러줄 때 눌러주는 압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아스팔트 이 재료가 좀 약간 불량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배수 불량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포트홀은 운전 중에 만나게 되면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확 꺾다가 그죠. 운전대를 갖다 옆으로 틀면서 옆차하고 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뭐 피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포토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타이어가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오고 나서는 이 포토홀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죠. 근데 그 싱크홀 있잖아요. 네네. 이거 발생하면 어떤 문제들이 또 이제 나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싱크홀은 발밑에가 있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항상 뭐 모든 국민들께서 싱크홀 때문에 좀 이게 나도 밑으로 빠지지 않나 이런 어떤 불안한 생각들을 항상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싱크홀이 생겨도 아스팔트 도로 때문에 그 밑에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게요. 아, 살짝 버티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부위가 이제 뭐 점점 무섭습니다. 구멍이 뭐 생긴다든지 커진다든지 깊어지게 되게 되면은 아스팔트가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게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구멍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주행하는 뭐 차량이라든지 또는 오토바이가 그 구멍 속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보도를 이제 걸어가는 중에 역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일례로 2015년 2월 달에 용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 주변 보도를 갖다가 걸어가던 20대 남녀 2명이 그 싱크홀로 빠져서 현재 그 부상이 됐던 경우도 좀 있었고요. 제가 이 현장을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집이 이 근처여가지고 네네네. 지나가다가 왜 저렇게 크게 뭘 둘러쳐놨지 이랬는데 네. 이거였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무섭고 안타깝죠. 네. 예. 그리고 또 2012년에는 인천 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도로에 한 지름이 10m 정도. 10m요.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이제 깊이가 27m 정도. 이 정도 이제 싱크홀이 생기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곳에 빠져서 사망이 됐던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참. 근데 이 도심 싱크홀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도심지 내 싱크홀은 이제 지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땅 속에 이제 흙이 현재 어느 정도 분포하느냐 이런 특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하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안에는 항상 그 우리가 이제 SOC 시설, 지하 매설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상수도관이나 또는 하수도관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깨진다든지 이게 이제 파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으로 이제 물이 이제 침투가 되겠죠. 결국은 이런 어떤 재질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어떤 물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변 공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파기를 하다 보면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공사장 주변에서는 역시 또 발생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흙 속에 이 땅 속에 있는 흙이 이 물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움직여서 휩쓸리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땅 속에 이제 공동 이런 동굴이 생기면서 이제 주로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질적인 특성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주로 이제 뭐 일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잠실죠. 이런 데는 옛날에 주로 이제 강가였거든요. 한강변 주변이었는데 이런 지역에는 뭐 모래라든지 뭐 자갈과 같은 이런 퇴적층들이 또 있고요. 그러면 퇴적층에는 항상 또 물이 역시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래 같은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공동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 가면 동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회암 자체가 물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서 역시 공동이 생기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영화에도 있었는데 네네. 그 차승원 씨가 주연이거든요. 네. 그 싱크홀이 생기면 건물 전체가 땅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것도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건 이제 영화 속이라서 예. 가상이고요. 예.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안 자체가 석회암지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도심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건물 전체가 땅 속으로 그렇게 떨어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네. 통상 또 이제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기초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기초를 갖다 할 때 이 밑에 그 땅 밑에 보게 되면 한 10에서 20m 정도 안에 안반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반층하고 건물을 갖다 버틸 수 있게끔 이제 파일이라고 해서 기초 파일들을 받게 되는데 이 파일 자체가 안반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전체가 너무 이렇게 밑으로 침하될 이유는 없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기초가 얕은 경우, 뭐 주택이라든지 근린 생활시설 이런 경우에는 기초가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지하수 유동에 의해서 거기 현재 그 땅에 있던 이 토사가 좀 빠지면서 뭐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또는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바퀴가 좀 빠질 정도 이 정도까지는 있지만 건물 전체가 이게 빠져서 뭐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말 듣던 중 다행인데 어쨌든 싱크홀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네. 네, 싱크홀을 조사하는 방법은 결국 땅 속에 이런 동굴이 있느냐 공동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건데요. 실제 도심지에서는 이 싱크홀 자체가 뭐 깊은 곳에 일어난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 지표 바로 근처에서 이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명 이제 GPR이라고 해서 GPR이요? 네, 지하 레이저 탐사 장비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공동을 갖다 파악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이 GPR 장비를 이제 싣고 다니면서 네. 도로를 쭉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전자파를 땅속에 이제 발사를 시켜요. 그러면 반사체에서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땅 속에 공동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중에 만약 이상 징후가 있다, 싱크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위치에 이제 천공을 하는 거죠.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쪽으로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뭐 CCTV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서 여기가 싱크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수 보강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석회암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 탄성파 탐사라든지 좀 약간 어렵죠 용어가. 하지만 뭔가 기계가 있다는 그렇죠. 거는 저는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기 비지향 탐사라든지 이런 네. 방법을 통해서 네. 그런 공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싱크홀과 관련해서 알아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전에 싱크홀이 발생되기 전에는 네. 항상 전조 현상이 있거든요. 네, 알아야죠, 이거.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싱크홀이 발생이 되려고 보면은 붕괴되기 전에 다른 것보다는 좀 낮아지겠죠. 예, 집안이. 예. 우리가 이제 제일 표현을 좀 꺼진다. 이렇게 이제 처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지면이 약간 내려앉는다든지요. 또는 도로가 뭐 움푹 패인다든지 또는 뭐 균열이 이제 가 있으면은 이게 좀 약간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공사장 근처나 이 관로가 지나다니는데 거기 무조건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눈으로 봤을 때 뭐 갈라진다든지 보도의 그 틈과 틈 사이가 좀 벌어진다든지 하면은 이거 싱크홀이라고 좀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 확인하는 방법은 뭐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이제 발로 한 번씩 굴려 보신다든지 땅을 퉁퉁퉁. 네네 그렇죠. 또는 뭐 긴 막대기를 사용을 해서 땅을 두드려 보신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은 북소리처럼 울려요. 약간 좀 소리가 좀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하다. 네네, 뭔가 그렇죠. 그러면 네. 신고하시고 피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싱크홀을 탐사할 수 있는 기계도 있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예방만 하면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재난 예방 시간에 싱크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2기 신도시 상권에 가보면 렌트프리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점포를 구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이 렌트프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렌트프리 그냥 써라 이 말이죠? 맞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신축 상가가 이렇게 분양이 끝나고 준공이 된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을 하려면 신규 임차인이 와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신규 임차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주 입장에서는 야 비어 있는 것보다는 야 누군가는 와서 영업을 해주시면 우리 상권이나 이 동네가 더 이렇게 활성화된 다음에 임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한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을 해보세요. 이제 이게 렌트프리 상가죠. 한번 써봐라.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2기 신도시 상권만의 문제인가요? 이게 사실은 네.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 우리가 1993년도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봉 같은 1기 신도시가 사실은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사실 2기 신도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 12개 신도시가 있거든요. 12개요? 네. 근데 뭐 지금 2기 신도시 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 한 사람당 상업 지역의 연면적 규모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3.45평이었거든요.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8.41평. 그러니까 거의 두 배네요? 어떻게 보면 상업 지역이 늘어나고 상가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보면 건설업자 즉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가를 많이 늘려서 분양을 해야만 상가 같은 경우는 건설사의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 놓고 다 인테리어해서 평당 3천이 넘지 않는데 상가는 웬만한 곳에 1층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네모칸 비어있는 상가 분양가가 평당 4천 5천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 되면서 저는 건설사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상가 비율이 현저하게 좀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도 창업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상가만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실로 가고 공실 점포가 이런 일부 신도시에서 렌트프리 상가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그 신도시 아파트 상권에 보면은 대표적인 음식점이라고 했을 때 호황인 곳도 있고 불황인 곳도 있고 경기가 똑같은데 음식점마다 이게 경기에 큰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음식점 70만 개인데요. 뭐 그중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있고 오래된 이렇게 대를 물리는 맛집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 음식점 우리나라보다 더 적거든요. 한 70만 개가 아니고 60만 개예요. 일본이 근데 우리보다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구는 1억 2,400만인데 우리 인구 5,10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보다 갈 곳이 적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갈 곳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경시내 이런 데 보면 줄 서는 음식점이 많은 것도 수요층 대비해서 음식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음식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면 정말 속칭 텅 빈 가게, 파리 날리는 가게 이런 음식점이 속출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말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상가는 절대적으로 많은데 구조적인 이점이라도 누리는 곳이 또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대중에는. 근데 신도시는 또 조금 가면 오래된 상권들의 맛집들이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신도시 배후에는 항상 조금 승용차로 한 뭐 빠르면 5분 아니면 여차하면 10분 정도만 가면 원도심 상권이 있죠. 예, 그래서 원도심은 다 오래된 구상권이고 사실은 맛집은 구상권에 가야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는 신도시의 음식점들은 업력이 높지 않은 곳도 많고 또 얄팍한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많으니까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맛집은 아니다라는 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도시에 신규로 오픈해도 오래된 상가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도시 상권에 오히려 이런 공실 점포도 많고 오히려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가게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임대료는 원도심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죠. 분양가 자체가 진짜요? 비싸니까요. 분양가가 사실은 1층 기준으로 10평 기준으로 평당 4,5천이기 때문에 요즘 신도시 상가들이요. 실평수 10평 뭐 김밥집 할 만한 가게 하나 분양받으려면 평당 5천 곱하기 10평이 아니고 전용률 50%이기 때문에 20평을 분양받아야 되는 거죠. 20평 곱하기 5천만 원이면 10억 상가들이에요. 그럼 10억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은행이자 이상 월세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연리 5, 6%만 올린다고 해도 보증금 5천에 월세 3, 400은 받아야 되는데 창업자들이 그 비어있는 10평 가게에 300, 400 월세를 내고 매출을 최소한 그 10배 3, 4천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많지 않다는 게 이런 신도시 상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상가 분양가 거품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분양가도 그렇고 지금 또 금리도 너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5천에 지금 3, 400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결국 이제 좀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좀 늘고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렌트프리라고 좋아할 게 아니네요, 그러면. 사실은 전혀 좋아할 게 아닙니다. 렌트프리는 어떻게 보면 창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주의 영업 전략. 그럼요. 임대인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6개월, 1년 정도 일단 무상으로 사용해 보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식 계약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렌트프리를 들어오는 거로 원하는 거죠. 이거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해도 그 가게를 열려면 들어가는 돈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6개월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든 창업자들은 아예 매출액 대비 원가, 그다음에 고정비용 중에서 고정비용의 첫 번째가 임대료, 인건비인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영업하다가 갑자기 임대료를 낸다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적응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매출액 대비 10% 정도 아예 월세 낸다. 이렇게 사업하는 구조가 안정적인 이런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상가를 분양받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임대료를 받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상가 분양하는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0억 원 넘는 거대 자금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네. 뭐 최소 요즘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5억, 6억은 넘고요. 상가 하나 조그마한 것 10평 정도 분양받으려면. 그렇게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요즘 저희한테 보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비어 있어요. 창업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직접 가서 직영을 한다면 무슨 사업을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 이게 분양받기 전에 이게 단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인지 아니면 이 동네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상권이 형성될 기 어려운 곳인지. 예를 들어서 신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주택이 입주하면 금방 주거 만족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만 상가가 들어가서 상권이 형성되기까지는 주택이 입주하고 빨라야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지나야 상권이 형성되거든요. 그 기간 내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창업자들은 초기에 들어가 봐야 자칫 희생타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정적인 상권이 아니면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은 오히려 그 입점에 되게 신중하게 입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신중하게 입점하는 거는 괜찮은 전략인데 무조건 안정적인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상권을 좀 그 리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 들어가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렌트프리 이런데 예. 만약 그런 분들에게 괜찮을 만한 아이템을 물어보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저쪽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기 신도시 중에서 고덕 신도시 이런 데 들어봤어요. 거기 사실 500만 평 중에서 100만 평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삼성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 그 삼성 공장 6공장까지 짓고 있는데요. 그 공장을 짓는 근로자들만 하루에 3만에서 5만 명이 출퇴근하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깃집,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요즘 평균 매출이 한 1억 5천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런 특수한 상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간단한 생필품이라든지 고기식당 이런 건 아주 유망한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신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상권을 놓고 하는 것은 일단은 배우 세대를 보거든요. 배우 세대.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까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1기 신도시 3본 신도시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한 5만 9천 세대. 근데 지금 신도시 기준으로 보면 고덕이 한 50% 정도 입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한 2만 5천 세대 정도 입주됐어요. 그러면 세대 수만 보고 야 2만 5천 명이 우리 가게에 오면 얼마야 이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사람들이 거기에 일단 주거를 위해서는 그 신도시에 일단 입주는 하지만 주요 생활 반경은 아까 원도심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타고 나갈 확률이 있다. 자칫하면 일부 신도시들은 그냥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곳도 되게 많아요. 베드타운.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그리고 요즘 뭐 GTX라든지 이런 교통 접근성을 얘기하면서 최근에도 경기 북부 신도시 한 곳에 갔더니 야 뭐 GTX가 올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그럼 강남까지 여기 15분 거리입니다. 그럼 강남까지 15분 거리면 그 동네 신도시가 나아질까? 오히려 강남 상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꼭 그 신도시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러면 갈수록 베드타운화되고 있고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만 영업이 되는 이런 신도시도 많다는 얘기죠. 그럼 렌트풀이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창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상권이 충분히 형성되고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렌트풀이를 좀 노려야 되는 것도 혹시나 있나요? 이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업계에서는 항상 창업 시장에는 소위 말해서 선수 창업자라고 일컫는 분들은 시작과 끝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신도시 상권에 들어가면 반드시 되는 업종들이 있죠. 이를테면 세탁소, 뭐 편의점,
예. 아니면 뭐 중화요리 이런 아이템은 초기에 저는 들어가면.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중화요리 예. 선수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야, 6개월 만에 가시던데. 맞습니다. 예.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수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저 거의 실패하지 않아.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 수익을 올리고 바로 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면 바로 출구 전략으로 나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시장주도 차원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늘 주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본인이 아니라면 굉장히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골목경제 이야기 2기 신도시 상권의 렌트프리를 통해서 실상을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싱크홀입니다. 3050님 오늘 첫 배달 가는 중입니다. 일찍 일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7463님 정답 싱크홀입니다. 이번엔 정말로 꼭 뽑아주세요 하셨는데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